이번 시간은 2008년 8월 31일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 형태 면에서 정부 직영 형태에 속한다. 맞는 얘기죠. 본래 그 우체국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이 공공적인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죠. 또한 우체국은 전국적으로 배달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우체국 금융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래 이제 일반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영리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서상간 지역 인근에 그 금융기관을 출점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더불어서 보험이라는 측면들도 이제 인보험적 측면 내에서 국가 경영적 측면, 보편적인 그런 공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가 경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 간의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계약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법이 아닙니다. 사법이 되는 것이죠. 즉 나는 우편을 보내겠다 하는 기관과의 원투원적인 성격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법이라는 부분들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무능력자인데요.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변경이 됐죠. 제한이다, 무능력이다 라는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근간은 법률적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률적 행위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한 범위는 있어요. 뭐 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그 미성년의 사업 범위 내에서의 법률 행위는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치해 두고라도 제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같은 경우에는 10조의 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라고 해서 무능력자의 경우도 능력자가 행한 그런 행위로 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죠. 4번 우편 이용 관계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관서와 발송인 간의 과의 계약이므로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이 뭐 3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2번 등기 취급을 전제로, 등기라는 것은 이제 뭐 송달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송달적인 흐름의 플로어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 부가 우편 영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현금 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주는 특수 취급제도. 추심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쉬운 거죠. 나 대신 돈 받아달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죠. 그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제시하는 수표를 현금화해달라라는 측면이고요. 뭐 그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A은행이다. A은행에 제출을 하게 되면 자행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행이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은행에 B은행의 수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B은행에 있는 현금으로 바꿔달라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추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해 주는데 현금 좀 받아다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금 교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전제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니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 우체국에서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그러니까 배달이 됐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은 특별 송달 이렇게 불리고 있지요. 디귿 보험등기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 환증서, 수표 등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것은
우편환이라는 것은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축의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우편환으로, 다시 말해서 우체국에 5만 원 정 이렇게 하게 되면 가서 우체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우편환 증서나 수표 같은 것들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저축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가치가 있다의 유가라는 표현이고, 우편환 증서와 수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적 측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통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현금화적인 성격보다는 증권적 용어로서 통틀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따라서 디귿은 유가 증권 등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의 대금 교환, 니은의 특별 송달, 디귿의 유가 증권 등기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재밌는 표현들이 또 있는데 기역 1번에 물품 등기가 있죠. 물품 등기라는 것은 귀금속이라든지 보석 같은 그런 귀중품 혹은 주관적으로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부분들을 근거로 보험 취급하는 제도를 물품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사 배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 교통편이라든지 도로라는 부분들, 운송수단의 발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특사 배달이라는 것이 이제 폐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에 도서 상간 지역에 신속하게 배달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달하는 도착한 그 배달 지역에 그 해당 누군가에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이 받자마자 신속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정해서 신속 배달하는 서비스를 특사 배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화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통화 등기라는 것은 우편으로 현금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제도를 통화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3번,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니고요. 이제 5년입니다. 기한이 잘못됐죠. 그리고 유의할 점은 도달한 때로부터입니다.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일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2번,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 표현 중 경우에 많이 틀린 것이죠. 발송인뿐만 아니라 정당 수취인, 그 받고자 하는 그 수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택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택배를 받죠. 수령을 했어요. 수령했다는 사인을 하고 그 배달한 분이 이제 돌아갔어요. 집배원 분이. 그러면 그 수령한 포장을 개장을 했는데 그 안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거 파손이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수령은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 행위의 책임은 이제 수취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 이제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게 되겠죠. 3번,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 취급 시는 신고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네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실손액을 배상해 주는 거죠. 4번,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날이 아니죠. 발송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날을 플러스 1일 날 청구하게 되면 이미 소멸이 된 거죠. 시효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 자체도 상당히 유의할 만하죠.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오른표 보면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죠. 그럼 기억은 3일이 되겠네요. 통상 다음 날은 이전에는 2길 이렇게 순화되기 전에 표현을 썼죠. 2길 오전 특급은 접수 2길 12시 이내죠. 12시 이내고 오전이기 때문에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20시 이내죠.
따라서 송달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물론 이제 당일 같은 경우에는 접수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 당일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런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 점은 이제 조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의 접수 시점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여 첩부된 우표에 소인하는 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접수라는 부분들은 창구 접수와 그리고 우체통 접수, 투함됐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투입한 우편물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이 소인, 도장을 이제 찍는다. 이런 부분들로서의 접수가 아니라 투함하는 그 순간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통상 우편물은 봉합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3번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의 신고 또는 개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건 그 앞에서 1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사법 간의 관계예요.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거 보내겠습니다. 소포를. 그럼 그 소포가 안에 있는 내용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면 뭐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뭐 불법적인 물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이때 거절은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러한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셨기 때문에 접수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주고 거절하게 되어 있죠. 4번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 송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6번 국제우편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국우편연합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전 회원국의 정권대표로 구성된다. 권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부여받은 대표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틀린 게 어디 부분이죠? 2년이 아니라 4년마다죠. 2번 만국우편연합의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집행이사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의 기관이고요. 국제사무국이 들어가야 맡게 되는 것이죠. 3번 만국우편연합의 화폐 단위는 SDR이고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원이죠. 미국은 달러 이런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 단위가 상이합니다. 이때 통일된 화폐 기준이 있으면 그 화폐 기준을 근거로 자국의 화폐로 교환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그 기준적인 제시의 화폐 단위가 SDR이에요. 그리고 공식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죠. 그리고 불어임에도 불가피한 병용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국제특급 우편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혹은 국가들 사이에 맺은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 국가가 한 번에 혹은 1대 1국구로서 또 가능할 수 있겠죠. 4번 맞습니다. 7번 국제통상 우편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또 우편엽서에 규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직사각형이고요. 2번 항공서간은 등기로 발송할 수도 있고요. 3번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도 있고 4번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소포 기준에 상당한 미달적 부분들을 소형 포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관에 있어서 간이 세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재요령이 간단한 세관 표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CN 22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치가 우리가 그 우편의 가치를 SDR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300 SDR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초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초과에 대한 세부적 기록을 하게 되는 세관 신고서인 CN 23번째의 그런 신고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포장물은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 복잡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8번 우편물 배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일 건물 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당연히 모든 우편물이 틀렸죠. 일반적인 우편물은 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든지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우편물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줘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이 틀렸어요. 2번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특급 우편물이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할 경우 우편사서함에 투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은 특급 우편물입니다. 특급 우편물이라는 것은 주소지에 직접 배달해야 될 우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관 우편물의 교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10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까지 하니까 한 40일 정도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 우편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 수령인에게 등기 우편물을 배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 틀린 부분이 어디입니까? 거주자, 즉 수취인이 있는 다른 시가 아니라 주소지 인근 지역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대리 수령이라는 부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주소지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대리 수령인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번에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9번 국제특급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특급 우편물 접수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업무협정 및 양해각서, 취급관서 등은 관할 지역의 우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정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률이 바뀌면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직에 대한 개편, 국가 경영을 하는데 조금 개편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그 개편된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면 어떠한 개념적인 그런 용어가 필요하고 그 개념적인 용어를 도달하기 위한 그 대표, 장관, 그리고 그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표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계획, 그리고 그 시간계획에 의거해서 행동을 기준이 이제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법률로서는 지역의 우정청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맞는 표현이죠. 2번 국제특급 우편물은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배달 통지, 보험 취급을 부과하여 특수 취급할 수 있죠. 맞는 얘기네요. 2번 맞고 3번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 이용계약의 종류는 정기특급 우편, 부정기특급 우편, 임시특급 우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 국제특급 우편, 수시특급 우편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3번 송금한 유가증권류는 국제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가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자국 내에서의 통화량에 의거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통화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통화적인 부분들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일 환율이라는 것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환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국가 사업을 하면서 국채를 발행을 하죠. 그럼 그 국채의 만기 도래가 됐을 때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이제 달러를 그 전국 그 국제 무역의 기준 화폐로서 이제 달러를 주게 돼 있는데 달러가 없으면 우리나라 돈은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도라는 표현으로서 경제 상황이 닥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유를 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환이나 유가증권유 같은 것들은 국제특급 우편물로 보낼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예금거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에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히 그렇죠. 작성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위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수취인 같은 경우, 발송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약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는 많은 분도 계시겠습니다. 부족한 분들이 이제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죠.
2번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성에 입각해 해석되어야 하고요. 시간, 장소,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안 되죠. 보편 타당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3번 개별적인 예금 상품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예금 계약에 대해서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예금 종류별 약관, 당해 예금 상품의 약관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적용은 내가 가입한 상품 그리고 그 상품 내에서의 규정이 없으면 종류에 없으면 약관으로 커지는 부분이죠. 따라서 역순으로 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4번이 옳지 않죠. 11번 보기의 연금저축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금저축이니까 기억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개념인 연금 기준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이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분기단 300만 원 이내 납입 가능 맞습니다. 디귿 납입 기간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입니다. 디귿 틀렸죠. 리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있고요. 미음 만 50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이 아니라 55세부터고요. 비읍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72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연간 납입액의 전액이라고 규정하되 한도는 300 이렇게 되어 있죠. 300만 원. 따라서 올바른 것은 니은과 리을이 있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현재 판매 중인 장기주택 마련 저축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자 소득 자체는 비과세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받을 수 없도록.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좀 맞은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13번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던 시기에 그 단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단위를 통일할 수 있는 대용적 수단으로서 화폐가 나오게 되고 그 화폐가 쪼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화폐라는 것을 저금함으로써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러한 통화 상품에 이자가 붙으니까 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은행에 갔습니다. 저 이 A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요. A 상품이요. 이자가 5%입니다. 명목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 실효금리가 적용이 되죠. 이자 떼고 못 뗐더니 몇 %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자체를 명목금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죠. 매년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 물가 상승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게 된다면 실질 이자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번 맞네요. 3번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동일하다. 아니죠. 이자 계산 방식, 세금적인 부분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다 틀립니다. 단위 복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원금이 있고 그리고 원금이 있고 원금의 이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이 매년 붙는데 3년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1년차, 2년차는 동일, 3년차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의 기간을 곱해주게 되죠. 우리 수학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금 빼게 되면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의 기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1년에 3년이다 라고 하면 1년차 때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고 2년차 때는 이 자체가 하나의 원금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것에 원금 또 이자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체가 원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칩니다. 따라서 2년 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곱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죠. 3년 차면 3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자 자체가 상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4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반대예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월 달에 채권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채권이 10,000원에 5%입니다. 근데 2월 달에 경제 상황이 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10,000원에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10%의 이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월 달에 채권은 이미 산 사람이 뭐 3년 만기, 1년 만기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이걸 팔 수가 없죠. 시장에 어떻게 유통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 액면가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10%를 맞춰야 되죠. 10%를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자체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반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카드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불카드는 법에서 정한 발급 한도에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기프트 카드 있죠. 선물을 주는 그 카드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의 선물 카드의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2번 지풀카드 사용 금액은 후불 결제 방식으로 결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결제 방식이죠. 3번 선불카드는 카드에 저장된 금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물카드니까요. 4번 직불카드는 할부금에 현금 서비스,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부금에 현금 서비스는 불가능하지만 현금 인출은 가능하죠. 통장에 있는 돈 찾는 거니까. 15번 보험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사망보험료, 그리고 저축보험료, 흔히들 적립보험료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대별되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이 되죠. 2번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라고 하고 예정이율의 기초 계산을 하게 됩니다. 3번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재원이 되고 사망이라든지 질병 같은 순보험료에 해당이 되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를 대별하는 거니까 예정위험률의 기초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번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전산비가 아니죠. 수금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사업비율의 기초 계산하고 있으니까 4번이 틀렸죠. 16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보험대상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은 보험모집인이 되는 것이죠. 2번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일컫고요. 이제 보험을 계약하기를 원하는 자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이고 보험자는 승낙이라는 절차를 하게 되죠.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대상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 아닙니다. 서면입니다. 4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신체 허약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 허약자가 아니라 심신을 상실한 자라고 표현해야 맞는 얘기죠. 약하다고 그 부분들로서
뭐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위험성에 노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생존보험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망보험을 지급 사유로 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죠. 무효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알맞은 것은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흠,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으로서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이것은 1번 CMA죠. 2번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죠. 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뭐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금을 하지만 목돈을 굴려서 이자적인 측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 예금을 하죠. 그 정기 예금을 근거로 발행하는 것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뭐 은행이나 우체국, 금융기관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급 준비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젤의 영향을 받아서 책정이 되게 되는데 그 지급 준비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정기예금의 CD가 되는 것이죠. 3번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다시 살 수 있는. 4번 MMDA는 시장의 금리가 부여가 되는 그런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됩니다. 17번의 답은 1번이고요. 18번 금융상품별 가입 대상 및 특징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금융권에서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셀에 보시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비보호가 아니라 보호해야 맞는 거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9번 다음 글에서 호프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통상적으로 이 19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이런 호프 다이아몬드가 희망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었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징크스라고 표현하죠. 징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9번에 보면 2번에 호프 다이아몬드의 그런 배드 리퓨테이션이니까 이제 나쁜 명성이 방문자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does not keep, 그러니까 뭐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막을 수가 없냐 하면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every year, 매년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9번에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괄호에 들어갈 문맥 및 어법상 알맞은 단어는 A가 얘기를 하죠. 복사비가 얼마인가요? 그때 B가 15센트입니다. 그래서 A는 even for bulk, 대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크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 곡물이라든지 뭐 석탄같이 쌓여 있는 것도 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량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B가 얘기하죠. 몇 페이지 갖고 있나요? 그랬더니 A가 한 100페이지 정도, over 100 pages,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얘기하죠. 그 경우면 페이지당 10센트로 해드리겠습니다. 본래는 15센트인데. 그랬더니 A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나는 I am not typing yet. 아직 타이핑은 못 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괄호에 true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be through ing 해서 동명사가 오게 되면 무엇을 끝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타이핑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끝내다인데 not이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끝내지 못했다. 그리고 yet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몇 개가 맞았는가, 나는 어느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공부했구나 라는 그런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표현이 되었구나, 이 부분이 훨씬 더 다음 시험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 될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